자, 5번 시간에는 초기 창업 조달 지원 법 체계에서 하나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크라우드 펀딩 개념이 어떻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지금 현재 많이 지금 그 논란이 되고 하면 사실은 미국과 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장 활발한 투자 보호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일부 희생하면서까지 창업에 의한 창업자를 위한 어떤 펀딩을 도와주는 형태의 법률이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됨으로써 가장 큰 했고, 최근에 또 정부거래법이 이에 맞춰서 또 개정이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장 지식재산 금융에 활발한 미국에서 이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논의가 2012년 그때 5월경이었으니까 2012년 말부터 논의가 되어서 입법이 지금 현재 입법이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법이 지금 통과되고 못하고 있고 논의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은 하나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창업자 보호 측면 뭐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부처 간에 좀 서로 충돌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크라우드라는 것은 뭐 아시는 것처럼 대중이죠. 크라우드. 그 다음에 펀딩. 대중으로도 펀딩을 받는데 그러면 대중으로도 조금씩 얼마씩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받는 방법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인터넷 뱅킹이라고 많이 인터넷 펀딩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실제로 그게 되면 사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일단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자금이 개념 자체는 자금이 부족한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자기 창작이나 사회 공익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인데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의 활동, 투자의 목적 등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 개인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인데 아시다시피 1997년에 영국의 로크로 마릴리온이 미국 투자 상향을 6만 불을 인터넷에서 모금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 2012년 4월 5일 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잡스 액트 이것이 뭐 잡스와 관련된 그게 아니라 그 표현 그대로 점프 스타트 아웃 비즈니스 스타트업 그 법 내용 자체에서도 창업 지원적의 성격을 강한 그런 법의 이니셜을 따서 잡스 액트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신문사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은 실제로 2012년에서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26억인데 작년 같으면 51억 불 정도 됐고 현재는 이것이 지금 한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고 지금 정권 뭐 학회라든지 저도 쉬는 시간에 잠깐 봤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다시 학술대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만간 이번 달에 하는 거로 지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지금 해서 사실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출발 자체가 처음에는 이것이 부족한 예술가, 사회활동가의 창작이나 뭐 이런 공익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형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창업자를 위해서 지식재산 금융의 일환으로 초기의 일환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드 업자가 있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법제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이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 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 당국도 그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면서 명시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격 투자 대출형과 지분 투자형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돈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선거 때 선거 자금을 모은 사람들이 뭐 많이 했던 것처럼 뭐 그래서 어떤 나중에 이자 몇 프로 해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주식처럼 이렇게 지분을 해서 그만큼 하는 형태로 하는데 여기서 과연 그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식은 누가 하느냐? 결국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하는 건데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과연 잘못해서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규제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과 기본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점으로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중이 좋다고 생각해서 돈을 준 거니까 대중의 어떤 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전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요. 그래서 워드 오브 마우스로 해서 그 다음에 입소문을 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펀딩을 함으로써 마케팅 툴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라우드 모니터링, 대중들이 그것을 모니터를 하는 그런 어떤 장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보고 있는 것은 미국 스마트워치인 페블 케이스인데 2012년에 10만 달러 자금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실행했는데 실제로는 1026만 불 정도를 확보해서 제품 출시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크라우드 펀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크라우드 펀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는 수요자, 그다음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공급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수요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공급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노출이 되었으니까 다 잘못하면은 그것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 필요 있고, 투자자는 또 돈을 줬는데 나중에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그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뭐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누구한테 부담을 시킬까, 어떤 제도로 살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로 창업자의 아이디어 보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것은 벤처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금을 유치받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만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유출됐다고 해서 다 보호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경우 그것이 상당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로 넘어갔을 때는 그에 대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죠. 참신성과 독창성, 비밀성, 구체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그 다음 단계인,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에는 아이디어 보호라든지 특허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영업 비밀에 대한 그런 에 해당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하도록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배타적인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뭐 정식 창작물은 뭐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법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법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당사 사이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뭐 이래서 그 함부로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든지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그에 따라 계약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을 때는 부당이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밀로 취했는데 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됐고, 그 다음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부당 사용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이디어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저작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영업비밀보호법 관련돼서 연방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디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법으로서 아이디어 보호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데서 있고 각 주별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법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케이스에서 판례에 의하면 몇 가지 실제로 아이디어로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법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법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저작권이라든지 특허 대상이나 영업비밀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보장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아이디어가 아주 원시적인 단계죠. 너무나 100% 공유할 수 있는 초기의 공공적인 요소에서 점차 발전해서 극단적으로 하면은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이라든지 특허 대상이 되는 아니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 구체성을 가지는 아이디어로 가던데 그 가기 직전의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아이디어를 보호해 줄 것이냐는 그런 한계를 설정해야 되고, 보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서로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요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비밀로 해가지고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자기가 특별히 관리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누출됨으로써 그것이 좀 더 발화가 되면은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허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지식재산이 될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누가 탈취를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입법적으로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에 의한 죄송합니다. 저작권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의 한계는 저작권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 저작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아이디어는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어디까지가 표현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좀 한계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보호해주는 장벽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데는 표현으로 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만일의 공유 용도 누구라도 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종류 부분까지를 과연 저작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큰 그 기준은 이렇게 표현이고,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라,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성을 결여한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에서 지금 배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비밀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술적 아이디어가 영업 비밀에 배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로 유지 관리는 사회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비밀주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만약에 다 하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비밀이 대상이 되는 기술적 아이디어 부분까지 이러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디어를 보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재입제도가 돼 있어야 결국은 창업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잡스 액트, 점프 스타트 아웃 비즈니스 스타트업 액트 부분에서 가장 큰 주요한 내용을 보면, 연간 그 100만 달러, 우리나라 10억 정도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별다른 제한을 자금 조달 가능하도록 하고, 비상장 기업에서 뭐 주수를 500에서 2,000명으로 확대했고, 그 다음에 절차 부분에서도 지금 뭐 그래서 주산업자 리포트 발행 허용 같은 거라든지 뭐 절차 부분을 간소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특칙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것은 바로 크라우드 펀딩 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부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이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창업자하고 지금 투자자한테 플랫폼을 제공해 가지고 그 사람에서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 창업자를 보호한다든지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펀딩업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투자 위험 손실 공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지를 하도록 펀드업자가 자료를 자기가 뭐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창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크라우드 펀딩 업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책임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책임 재산이 없으면은 보험 제도라든지 할인을 해야 되는, 이거는 현재 뭐 미국에서 법이 않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한 아주 뭐 그런 사람이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방법상으로는 책임 재산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게 뭐 보험 자체를 뭐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교육 자료 숙독 확인 의무, 교육 자료 숙독, 투자자들의 교육 자료, 어떤 자료를 주면서 거기서 뭐 제대로 읽었는지 이해했는지, 뭐 은행에서 뭐 대출 약정서인데 뭐 이해했어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백업을 해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자료가 없다 그러면 이쪽에 책임질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투자인의 투자 한도 관리 의무,
투자인도 일정하게 금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더 투자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발행인의 임원에 대한 이력 확인을 포함한 사기 발행 방지 조치 의무 같은 것도 지금 하도록 돼 있고 발행인이 공시 내역 공포 의무 등도 이게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도에 설정해서 병마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 업자 선량 관리자 주임을 부과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도록 해서 투자자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사실은 일정한 조건에서 합법화 예를 들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라우드 펀딩에서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주고 뭐 투자 설명서 비슷한 것을 만약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에 어떤 일단 뭐 신고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합법적이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크라우드 펀딩 업자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논란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법이 명시적으로 돼야 사실은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사실은 지금 현재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지금 정식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상당 기간이 지금 지체가 됨으로써 사실은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지금 합법이 아니라 지금 탈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정식 신고가 정권 신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금융위하고 어떻게 보면 뭐 중소기업 이런 입장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금융위 입장에서는 나오는 것처럼 지금 똑같이 법안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법이고 하나는 중소기업 창업자 지원법 쪽인데 그리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는 또 투자자 측면에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넷 펀딩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뭐 전부 다 사기를 당해서 다 갖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할 거로 봐서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있죠. 그럼 책임 누가 질 것이냐. 금융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근데 또 지금 이제 창업자 쪽에서는 그건 사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는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책임자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방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않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거고 당장 만약에 이럴 수 있을 거로 뭐 추측입니다만 크라우드 펀딩을 하도록 했는데 갖고 튀었다. 신문에 그게 몇 번 났다 그러면 금융위에서도 야단날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뭔가 정부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또 워낙 또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사기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당국, 국민당국의 뭐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측면 창업을 지원한다. 초기 창업 단계에서 그 자금 조달을 제대로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중에는 법 제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안정장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때 법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가 2012년 9월경이었고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검토를 해서 나오는 거 2012년 1월이라고 했는데 법안이 나오긴 나왔는데 벌써 한 1년 6개월 이상 2년 가까이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자 부분에서 아이디어 보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기가 내었던 어떤 사업 영업상의 기밀 같은 걸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이슈로 작용될 수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아까 전에 도전했는데 갖고 뭐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중복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공개 문제에 따른 문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지금 입안이 돼 있으니까 입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뭐 하다 보니까 PPT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잡스 액트 전문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해서 나중에 참조를 하시려고 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나라 법안에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법이 빠졌습니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하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법 자체를 지금 현재 점프 스타트 아웃 비즈니스 스타트 업 액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지금 여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지금 뭐 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로 보여져서 한번 그 자료로 이렇게 참고 자료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번 쭉 참조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등록에서 제외, 그 공시 의무에서 뭐 제외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익점션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00만 불 이하면 대해서는 뭐 규정이 면제된다든지 그 다음에 한번 할 때 투자 한도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제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렇게 그 정권법상에 돼 있는 규제 완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전체 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좀 표현도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울 거로 생각되십니다. 한번 참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규정도 지금 최근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펀딩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발의되는 것을 보면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이것이 바로 말하는 것은 지금 크라우드 펀딩업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정의를 넣고 중개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중개 방식을 특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안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외에는 금융투자라는 이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기업의 주주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는 사람, 뭐 범죄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융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계산을 자기 그 컨플릭트가 생긴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확인하기 전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 소액증자가 해당 증권의 투자의 청약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위험성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요건으로 임의 청약의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완료시 결과 통지 업무, 결과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청약 권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투자의 재산 보관 예탁하는 것을 일단 못하게 해서 투자자의 정략 점검은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회사 등이 기관에 예탁 또는 신착해서 이 어떤 자금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입법안에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아닌 자는 또 광고도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광고만을 허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드 업자가 정권을 모집하는 건 일단 정권 신고서라든지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특례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집한 거는 정권 신고 제출의 공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정권 신고서를 각장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다만 대통령이 제안해서 보호를 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그렇게 하는데 이건 입법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통상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청약 금액이 모집 예정 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그만큼 다 크라우드가 다 그 리스크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 것은 정정해서라도 공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한도를 설정을 해서 투자 한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은 뭐 주식처럼 상장된 것처럼 의무적으로 예탁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예탁일동 보수에 줄 1년간은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는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 소액 중개업자, 크라우드 펀드 업자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재무상황, 사업계획, 자금 사용 계획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해서 그래서 혼란이 부실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허위 고실, 부실 공시, 엉터리로 해서 정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정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건 당연히 뭐 일반 민법상으로도 적용되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제한적인 그 부분에서는 공시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위 그 온라인 그 크라우드 펀딩 업자가 정권의 발행 한도 및 투자 한도의 관리 업무, 투자자 명부 작성 관리 업무들을 하는 것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든지 한국예탁 결정할 수 있다 해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도 똑같이 이거는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만은 똑같은 취지로 이제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창업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적인 측면이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적인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뭐 합쳐져서 서로 이렇게 절충이 돼서 이루어지겠죠. 우선하여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기관 간에 서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하나는 중소기업에 등록하니까 과연 이것이 뭐 어느 쪽에 규정이 될 것이냐. 결국 기관 성격으로서는 금융위가 더 높겠지만 중소기업청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 법 자체는 이 법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정책이 맞으니까 뭐 미국의 예를 본다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쪽에 규정이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금융위 쪽에서는 아니다. 그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과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더 높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의 뭐 그거하고도 뭐 논란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누구한테 등록금을 부담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보면 중소기업에다가 뭐 중소기업청장에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금융위에 등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창업 지원 쪽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또 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규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그래서 좀 약간 이게 저기서 지금 요즘 융합 규제 완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금융위하고 중소기업청하게 했던 그런 미미한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든 정리가 돼야 되고 가장 또 국회 단위에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갖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봤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 입법이 사실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에 만약에 등록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이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는 게 맞느냐 사실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등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에 등록하는 그 상관은 없겠지만 결국은 취지는 등록을 하더라도 단지 등록해서 등록 자체가 어디가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록 요건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재산의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관련 보호품 자체를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강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과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농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누가 해서 자기의 관할하에 두긴 두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 내용은 거의 보시면 알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근데 과연 그걸 누가 그 투자 보호에 어떤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 요건에서 과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에 인터넷 펀딩 쪽으로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따라서 문제가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 마찬가지 투자 보호를 해서 소액 투자금을 별도에 치도록 하고 투자 예탁 정보를 예탁 정보에 예탁하도록 그런 형태를 취해서 안전장치를 여기서는 두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뭐 한도도 초과하고 있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뭐 청약 지수 부분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닌 자는 뭐 광고를 똑같이 약하면 못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가장 뭡니까 그 이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누구와 이게 좀 중소기업청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금융위로 이루어지냐에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다음 창업자 보호 측면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과 단점 이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기 창업 자금 조달 용이하고 아이디어 보호가 되고 투자 보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의 뭐 장점과 단점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좀 막연한 질문인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굉장히 초기 창업자한테는 좋은 거죠. 엄청나게. 굉장한 아까 전에 무슨 페블 케이스도 봤습니다만은 뭐 아이템이 좋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 특히 지분 투자 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좋죠. 십시일반해서 우리나라 무슨 개 하듯이 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창업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하는 측면인데 전에 말했던 인터넷으로 해서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도망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자 보호하는 법제도 안장치가 뭐냐 이것이 가장 이슈인데 과연 아까 법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서치한 법안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지금 제대로 보호할 것이냐가 사실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미국의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그 자료 미국의 잡스 액트에서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서 엄격한 책임 부분을 부과를 한다는 것이 통해서 이쪽에서 못하게 되면은 발행인 아까 말한 창업자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크라우드 펀딩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을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논의가 있는지는 그 부분이 조금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규제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책임 재산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본금 규모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본 규모는 너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보험 부분 아니면 기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다른 대안이 뭐 생각나시는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특히 지금 전통적인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뭐 할 수 없는 역할을 초기 단계에서 정책금융 단계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초기 단계 크라우드 펀딩이 들어가고 조금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정책금융을 감안한 담보대출 형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민간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산업, 지식재산이 활성화되는 그런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초기 단계 그 커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S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S 커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한 기간이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정책금융 중에서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하고 여기에 실제로 뭐 여기서 엔젤 펀드들도 들어가겠죠. 엔젤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엔젤하고 들어가기 전에 단계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씨를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 하는 문제처럼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 보호를 만약 문제가 되면 제대로 만든 사람 누구냐? 그때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사업에 오리엔트된 쪽에서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는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라든지 이쪽에서 막 들어가겠죠. 아까 뭐 선종원이라든지 막 들어가겠죠. 이 단계에서는. 이 포인트를 잡겠죠. 인베스트먼트 뱅크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께서 더 아시겠습니다만 더 잘 하고 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만 과연 문제는 정책적으로 과연 이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해주고 그다음 해줄 것이냐. 근데 가장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투자자 문제가 있죠. 투자자가 어떻게 보호시 될 것이냐. 이거는 또 선거의 표하고 연결될 수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잡스 액트를 2012년 4월 달에 5월 달에 서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유사한 법률이 각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트렌드가 어떤 형태로 하면 유형재산에서 지금 지식재산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책임자산의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아예 크라우드 펀딩 업체, 그게 뭐 수탁업자라든지 거대한 뭐 그런, 아니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그에 대해서 신뢰를, 그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돈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크라우드 펀딩 형태에서 어차피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서도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리스크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로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금융위 쪽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금융위는 좀 시각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 보호 쪽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아마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층이 또 워낙 약하니까 이분은 약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결국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뭐 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그 위원회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지식재산위원회도 어떤 약간 그 합의체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는데 어떤 컨트롤 타워 쪽에서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어떤 결론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좀 제대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어떤 다른 그 뭐 세미나에서 지금 특허청이나 이런 쪽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무슨 IP 금융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초기에 이제 겨우 씨가 2단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겨우 씨를 뿌려서 진짜 뭐 피어나려고 하는 단계에서 그때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사회인프라적으로 그것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냐 하는 측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가지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펀딩처럼 갖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 합법화 안 되고 법안이 안 되니까 합법화 안 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드 입장 이런 거 자기는 매치 메이킹만 시키면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뭐 홈페이지 열어서 뭐 그냥 그것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관여가 없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입법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그리고 크라우드 펀드 펀딩을 하는 업체 부분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 시킬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잡스 액트가 그 법안이 서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서로 사실은 그냥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던 아이디어 보호법제도 필요합니다. 지금 지식재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식재산은 아까 말했던 뭐 특허권, 저작권, 뭐 그다음 영업 비밀까지 되는 까지는 상당히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는 서로 이렇게 그냥 그거는 서로 쉐어링하고 공유하는 것이 맞지만 직전까지 갔을 때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가지는 않지만 거의 구체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고 그에 대해서 보호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다 하나만 더 뭐 점만 더 찍으면 막바로 그것이 엄청난 자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서 뭐 중소기업에서 아니면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때 그것을 보호할 필요는 있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확대하면 모든 걸 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한계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아이디어 보호법제에 대해서 법비법적인 특별법적인 그 특별법으로 이것이 그 제정될 필요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쪽에서 자유롭게, 그래서 플랫폼에다가 자유롭게 창업자가 놔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서 관련돼서 보면 임치 제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임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는 자기가 그 자료가 기술이 있는데 두 사람끼리만 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우리 기술을 못 받았다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임치를 둬서 수취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고 일정한 요건을 있을 때 주도록 해버리니까 그건 기술이 있는 것이 나중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준담보적인 성격을, 준담보를 하는 그 관리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그걸 주도록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뭐 과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크라우드 펀딩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도가 사실은 인터넷이 없었으면 크라우드 펀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쟁이 있다고 옛날에 십시일반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십시일반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쉽게 또 인터넷에도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좋을 거로, 그 활성화되는 IP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의 지역에서. 다만, 그 관계 당국에서 그 금융 당국이나 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투자자 보호 문제가 가장 크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차라리 지금 뭐 지식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지식재산 전문 앱자를 인터렉츄얼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정부 기관에서 뭐 정부 기관 아닙니다만은 뭐 매칭 펀드를 해가지고 하고 해서 좀 기능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시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 크라우드 펀딩 업자를 예를 들어서 중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정치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책임자산을 보험 쪽으로 하는데, 여기에 가서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더 많이 또 실제로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신탁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탁과 유사한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 신탁과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뭐 100% 신탁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업무를 이쪽에서 결국은 크라우드 펀드 업자가 양쪽을 다 조정을 해주는 거죠. 투자자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 양쪽의 이해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뭐 수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탁자의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뭐 준공공기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대기업 쪽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사실됩니다. 실제로 크라우드 펀드 입장에서는 실제로 SKT 뭐 임치제도에서는 SKT 같은 데 2,000몇 개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도 실제로 그런 기술 임치 같은 것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가 사실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 쪽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법이 이제 제한적이고 하긴 하겠지만 은행법이 워낙 규제가 많고 해서 뭐 꼭 제가 말씀드린 은행같이 어떤 신뢰성을 가진 기관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래서 좀 더 수탁자의 범위를 좀 확대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그 활동의 그 지식재산 금융의 어떤 굉장히 어떤 하나의 계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크라우드 펀딩 관련돼서 그거는 표현 자체가 창업지원법이라는 얘기거든요. 표현이.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게 그거보다는 이게 금융으로 조금 봐서 오히려 좀 더 금융위 쪽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 이런 쪽에 되니까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창업자 쪽에서 좀 더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제도를 설계가 돼야 되는데 금융위 쪽에서 오히려 투자자 많은 사람이 투자 들어오고 하니까 투자자 쪽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시각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예, 10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